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인도의 국민 배우 아누팜 커의 지금 당신이 기적입니다. 네, 이 책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의 국민 배우예요. 무려 400 몇십 편을 영화를 찍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숱이 없는데 20대부터 없었대요. 그런데 그 머리숱이 없는 걸로 20대부터 국민아버지 소리를 들었다는데 김수미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김수미 선생님이 공채되고 나서 20대부터 할머니 역할을 했다고 그랬었는데 롱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지금 이분도 인도의 국민 아버지 국민 배우인데 제목이 지금 당신이 기적입니다. 이겁니다. 저자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이 저자가 희극 배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도 재밌어요. 네. 30년 가까이 450편 넘는 영화에 출연해온 인도의 국민 배우, 슈팅 라이크 베컴, 신부와 편견 등 다수의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했고 또 헐리우드이 사랑하는 인도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아누팜 커는 코미디 연기와 악당 연기를 오가는 연기의 스펙트럼만큼이나 다채로운 인생 역정을 겪었지만 기적처럼 그것을 극복해냈다. 이 책, 지금 당신이 기적입니다는 바로 그가 겪은 삶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중년의 나이에 파산의 위기에 몰린 그가 어떻게 인생의 시련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고백이다. 그의 이러한 인생 이야기를 연극으로 각색한 1인극 인생에서는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 제가 근데 그 1인극 검색 정말 많이 했는데 찾을 수는 없었어요. 이 인도 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번역극이 있다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정말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대성공, 그리고 파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케임브리지대, 노스웨스턴대, 옥스퍼드대, 노스웨스턴 대학교 세계적인 최고의 MBA인 켈러그 MBA, 이 모든 대학에서 인생 코치의 자격으로 강연을 해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그때의 감동을 재현한 그리고 편집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 지금 당신이 기적입니다. 이제 인도의 국민 배우일 뿐만 아니라 인도의 현자로까지 자리매김했다. 아누팜 커 재단을 만들었다. 사정이 어려워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어린이를 지원한다.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지점을 둔 연기 학교인 액터 프리페어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배우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은 승승장구 하다가 이제 쫄딱 망하고 나서 다시 재기를 했는데 그 재기는 바로 자신이 가장 진지하고 진솔하게 잘하는 바로 연기를 가르치는 일로 재기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연기를 하는 것도 이제 잘 하고 있고요. 연기를 가르치는 일도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 성공 스토리는 정말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성공을 하고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하게 되죠. 이 저자도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기밖에 할 줄 몰랐던 내가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돈맛에 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기밖에 모르는 내가, 혹은 뭐 운동밖에 모르는 내가, 뭐 사람 가르치는 것밖에 모르는 내가, 뭐 방송밖에 모르는 내가, 이게 사업이 막 커지면서 전문 경영인이 아닌 이상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협화음이 생겼을 테고,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이제 재기를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내가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탤런트가 있는 그 일로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던 아누팜 커가 쫄딱 망하고 나서 연기 학원을 차려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삶의 철학과 해학과 본인만의 깨달음을 이 책에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당신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 아누팜 커의 이 벗겨진 머리와 자상하고 인자한 웃음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할까요? 멋있어 보여요. 네, 이 책에는 참 많은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전문 사진 작가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이 있고 또 그 사진과 어울리는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사진은 한국에서 이렇게 편집이 된 것 같아요. 정말 한국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책 하나도 이렇게 미적 감각을 살려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다니요. 자, 프롤로그를 파란색 글체에 아름다운 흑백색 사진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글은 위에 있고 사진은 밑에 있는데 글도 좋고 사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프롤로그, 이렇게 짧은 프롤로그 정말 오랜만이니까요. 프롤로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기적 같은 성공 끝에 날벼락 같은 실패가 찾아왔다. 인도의 국민 배우이자 재계의 거물로 거들먹거리던 나는 순식간에 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삶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 당신을 조롱하려고 드는 순간을 맞닥뜨려 보았는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내 경우가 그랬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몸부림치며 피해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더 크게, 더 많이 나를 비웃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삶이 가시밭길이라면 운명을 탓해봐야 가시투성이 길을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밑창이 튼튼한 비단신을 신고 가시밭 인생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방법이 있을 뿐이었다. 이 책은 바로 그 비단신을 신는 방법이다. 삶이 당신을 조롱하려고 드는 순간 당당히 맞서는 비결이다.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통해 나는 운명의 여신이 절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즐겁게 만드는 순간 모든 저주가 풀린다. 지금부터 펼쳐질 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중년의 나이에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인도의 현자로 거듭난 나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 책장을 덮을 무렵 내가 깨달은 삶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서도 기적처럼 일어남을 경험해 보라. 힘들 때, 어려울 때,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을 때, 파산한 중년 배우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딱 한 번만 떠올려 보기 바란다. 운명의 여신도 꺾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당신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니까. 네, 이 책의 첫 장은 이렇게, 1부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네. 이 책은 정말로 본인이 쓴 것 같아요. 네. 짧고 간결하고 또 재밌습니다. 이걸 만약에 대필 작가가 썼다면 아주 재능이 뛰어난 분이겠죠? 네. 또 희극 배우이기도 하지만 각본 각색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필력은 네. 자, 누구나 자신의 길이 가시밭길이다. 이 책은 그냥 읽는 것보다 제가
책을 좀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만큼 운 좋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책의 저자 아누팜 커는 20대의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대중적 인기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는데 20대에 각종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 인도의 국민 아버지, 국민 삼촌, 20대에 국민 아버지가 됐습니다. 김수미 선생님 이렇게 생각나죠. 또 그렇게 사업이 성공하면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문어발식 확장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도 성공을 하게 됐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전적 이야기죠. 인생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는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 이 연극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인도의 영적 지도자와 같은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까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도대체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감을 잡기 어려울 거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국민 배우라더니 자기 자랑만 엄청나게 늘어놓는 이유가 뭐야? 저자는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해보겠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인도에서 대가족, 지금은 모르겠지만 참 대가족이 살죠. 인도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5억 명. 어릴 때부터 막연히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다 그래요. 왜냐면은 다들 알다시피 인도인들만큼 영화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도인들만큼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도 없겠죠. 모든 영화가 중간에와 마지막에 갑자기 집단 댄스와 합창으로 끝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춤을 추니까 그리고 막 그 CG 어떡할 겁니까? 막 하늘로 올라가서 불 뿜고 막 회전하고 근데 그것에 열광하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꿈은 헐리우드에서 배우되는 것보다 발리우드이라고 그러죠. 인도 영화계를 발리우드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헐리우드이라고 하는데 영화 배우가 그렇게 되고 싶었다 그래요. 그 경쟁은 15억 명이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제목이 아누팜 커 씨는 전형적인 작은 시골 마을 힌두 학교를 다니면서 간신히 낙제를 면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마쳤다 그래요. 그리고 20살 때까지 영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배우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리고 집안도 어려웠기 때문에 꿈을 지원해 줄 상황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의 도시가 뭄바이라고 하네요. 거기 가서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했다 그래요. 정말로 그 일용직으로. 그런데 설상가상 20대 초반부터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머리만 벗겨지면 되는데 이 얼굴도 그닥 잘생기지가 않았다 그래요. 더 웃긴 거는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짧았다 그래요. 그 다른 말로는 이제 절뚝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20대 초반에 가난한 일용직에 절뚝거리는데 대머리에 어글리 페이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배우가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라고 합니다. 또 또래 남자 배우들이 로맨스 영화의 멋진 주인공으로 성장할 때 천신만고 끝에 단역을 따낸 나의 배역은 아버지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영화가 히트를 쳐도 나는 20대였지만
노안의 대머리였던 나를 60대로 보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거에 사람들이 막 열광했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게 됐고 재계의 거물이 됐고 그런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연기는 잘했지 모르지만 숫자를 다루거나 기업을 경영할 줄 몰랐기 때문에 문어발처럼 확장되던 그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났다 그래요. 세상이 나를 조롱했다. 나는 몸부림치며 조롱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나를 더 많이 비웃었다.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생긴다. 나 또한 그랬다.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그런 나머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었고 이 세상에 다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세상이 비웃음과 조롱에 대처할 묘안이 떠올랐다. 어차피 더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숨어버리기보다 나를 당당히 드러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질러버렸다. 결과는 놀라웠다. 난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가 됐다. 그 묘안이 무엇이냐고? 바로 실패하고 비참해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삶이 나를 조롱할 때 나는 생각했다. 왜 삶이 나를 조롱할까? 나는 누구일까? 인도의 성공한 배우, 재계의 거물? 나는 이 두 가지 모두 내 모습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진짜 나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실패를 맞게 된 이유는 진짜 내 모습을 가리고자 애썼기 때문은 아닐까? 나는 내 본 모습을 버리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헛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아닐까? 난 시골 마을에서 자라 용감하게 배우가 되고자 상경했지만 떨어지는 외모로 성공은커녕 실패에 마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기적처럼 성공한 이후에 감사하지 못할 망정 재계의 거물이 되고자 거들먹거린 끝에 파산했다. 나처럼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삶이 나의 이런 거짓된 모습을 조롱할 이유는 충분하다. 운명의 신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롱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실패를, 나의 우스꽝스러움을 조롱받는 나의 인생을 연극으로 만들었다. 내가 나 자신을 더 심하게 조롱하기 시작했다. 코미디 배우였던 나는 나답게 인생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다라는 연극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섰다. 쫄딱 망한 후 그 연극 한편으로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나를 치유하게 만든 연극이었는데 관객들은 호응했다. 내가 가면을 벗었기 때문이었다. 인생에서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라는 연극은 세계를 돌며 270회가 넘게 공연되었다. 내가 나를 조롱하고 유머의 대상으로 만들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운명의 여신은 나를 조롱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나를 가지고 놀아봐야 재미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자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자 당면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나는 전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 강연을 했고 영국이 성황리에 판권을 받고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명배우로 입지를 굳혔고 초심으로 돌아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나의 재능인 배우의 일도 승승장구 다시 하게 되었다. 헐리우드 진출해서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했고 내 꿈속의 배우이자 롤 모델이었던 로버트 드니로와 한 작품에서 연기하는 영광도 누렸다. 나는 그렇게 내 가면을 벗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나답게 다시 시작하자. 운명의 여신의 조롱이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둬들었다. 그렇게 나는 큰 성공을 맛보고 큰 실패를 맛보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20대 나이에 60대 노인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일찌감치 대머리가 되지 않았다면 첫 주연을 따내는 일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았다면 젊은 나이에 국민 아버지나 국민 삼촌이라고 불리면서 400편 넘는 인도 영화에 출연한 인기 배우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을 거짓된 모습으로 거들먹거리며 살았을 것이다. 내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나의 실패를 낱낱이 파헤치는 연극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자, 어떤가? 아무리 하는 일마다 잘되고 운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인생만큼 험난한 가시밭길은 없다. 나의 삶이 바로 그 증거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 굳이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다. 당신 본인을 한번 살펴보라. 따져보면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시밭길이 아닌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시밭길조차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비단길이 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삶은 가시밭길이지만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시에 찔리지 않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다. 운명을 탓하지 마라. 가시투성이의 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단 하나의 비결은 바로 바닥이 튼튼한 비단신을 신는 것이다. 삶이 당신을 조롱하려고 드는 순간 단단히 맞서는 것이다. 절대로 심각해지지 않는 것이다. 더 크게 더 많이 당신 자신을 조롱하라. 당신이 틀렸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더 크게 웃어버려라. 바로 그럴 때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운명의 여신은 절대로 심각하지 않다. 그녀를 즐겁게 만드는 순간 모든 저주가 풀려버린다. 내가 자란 시골 마을에서 뭄바이로 상경했을 때 내 주머니 속엔 고작 푼돈 몇 푼이 들어있었다. 기차역에서 새우잠을 자는 날들의 연속이었고 한때는 5사람과 작은 방을 나눠 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배우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눈물 날 만큼 어려운 순간들과 그 상황의 연속이 나는 슬픔 대신 웃음을 택했다. 어차피 웃어도 울어도 마지막에 눈물이 나기 마련이니까. 웃다가 흘린 눈물은 최소한 눈이 빨개지는 법은 없지 않은가? 23부터 벗겨지기 시작한 내 머리 때문에 내 역할은 대부분 은퇴한 아버지나 옆집 아저씨였다. 주로 코미디 영화에 출연했을 때 관객들 반응이 좋았다. 재미있는 건 내가 배우로서 상을 받은 여러 작품들 중에는 코미디 영화도 있지만 악당이나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배역을 맡았던 적도 있었다는 점이다. 코미디 배우로 유명한 내가 가끔은 악당으로 돌변해도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아마도 내 얼굴이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삶 그 자체를 잘 녹여내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삶이란 시련의 연속이다. 삶은 그 자체로는 악당에 가깝다. 인도에서 붓다가 깨달음을 갈구하게 된 동기도 삶의 고통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것인가? 붓다가 품었던 질문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고민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얼마나 무수한 시련이 한 사람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때가 많다. 나는 직업이 배우인 만큼
내 얼굴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내 얼굴 자체는 사실 악당에 가깝다. 삶이 그 자체로는 악당인 것처럼 타고난 내 모습은 악당이다. 그래서인지 내 본연의 모습대로 악당 연기를 하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여러 번에 걸쳐 상을 받았던 만큼이나 나는 악당 역할이 잘 어울리는 배우다. 근데 내가 타고난 것만을 의지해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나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무척 좋았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시련이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수없이 놓여져 있다면 울기보다는 웃고 싶었다. 인생의 끝이 눈물이라 할지라도 웃다가 흘리는 편이 덜 아플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내 얼굴 또한 그렇게 변한 것 같다. 악당의 얼굴은 어느새 얼굴만 봐도 웃기다는 찬사를 받는 코미디 배우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인생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기쁨과 슬픔은 섬세하게 조직되어 있다라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구처럼 악당의 얼굴을 한 코미디 배우인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떠들썩한 축제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무척이나 웃기는 악당임에 틀림없다. 요담을 하나 더 하자면 최근 한 유명한 구루의 강연회에 사회자로 참여했을 때 강연을 마치고 열린 대담 시간에 한 남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아니 근데 왜 신비한 구루들은 죄다 수염을 기릅니까? 내 옆에 앉아 계신 구루가, 여기서 구루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구루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 듯해서 내가 재빨리 대답하고 말았다. 그거 왜냐면 머리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자 강연장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이 쏙 빠져라 웃기 시작했다. 이런 순간마다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환하게 웃고 계심을 느낀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두고 상사가 사사건건 참견을 해서 힘이 든다. 그는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 부하 직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결근이 잦아서 일이 늦어지고 있다. 두통 때문에 힘들고 밤이면 잠이 잘 오지 않아 걱정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 상황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놀라지 말길 바란다. 이 기록은 바야흐로 3000년 전 이집트 왕릉 건설을 하는 감독관으로 일했던 케프세프라는 남자가 파피루스에 남긴 일기 중 한 대목이다. 이 남자의 근무 일지에 따르면 그가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결근이 잦았는데 그 이유는 숙취, 생일, 이런 현대 우리들의 결근 사유와 별반 다른 바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솔직한 편이었다. 케프세프는 아래로 건설 노동자들을 관리하랴, 위로는 상사로부터 왕릉 건설이 왜 늦어지는지 닥달을 당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 같다. 계속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냈던 그는 결국 용한 점쟁이로부터 부적을 처방받아 몸에 지내는 걸로 잠깐 위안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3000년 전 인류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고민의 종류, 양상은 한 가지고 해결 방법 또한 딱히 다르지도 않는다. 3000년 전 부적이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류의 위로를 제공하는 영상이나 물건이나 상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서점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개발, 심리, 치유 이런 책들이 쏟아진다. TV와 극장에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그럴 여흥을 제공한다. 여기서 한 가지 고개를 드는 의문이 있다. 아니 왜 인류는 그토록 오랜 기간 비슷한 문제들로 괴로워했을까? 수천 년 전 한 평범한 남자가 남긴 고뇌의 기록은 왜
왜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을까?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자 소설가이기도 한 우디 앨런 감독의 미드나잇 인 페리스라는 영화엔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한다. 인생은 그런 거야. 항상 불만족스럽다. 너무 뻔한 대답이라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진리는 먼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어디에나 우리의 뜻에 따라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자. 우디 앨런 감독이 미드나잇 인 페리스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인생의 진리도 이와 같다. 작가를 꿈꾸는 주인공 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답고도 신비한 도시 페리스에 약혼자와 휴가차 들른 청년으로 미국 문학의 전성기였던 1920년대를 동경하는 남자다. 그런 그가 밤 12시가 되면 마차를 타고 1920년대로 돌아가 이름만 들어도 설레어 했던 대문호 스캇 피츠제럴드, 해밍웨이, T.S. 엘리엇 등을 만나고 역사에 남을 비평가이자 소설가였던 커트루드 슈타인에게 자신의 글을 보여주고 피카소, 달리, 만레이, 루이스 브니엘 이런 예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다. 길은 그곳에서 피카소의 연인인 가상의 인물 아드리아나라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길이 그토록 동경했던 시대에 살며 후세의 길이 남을 대문호들과 교류를 나누면서도 그녀가 살고 있는 순간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녀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일컫는 벨 에포크 시대를 동경하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영화는 다시 한번 타임점프를 통해 아드리안나와 주인공 길이 벨 에포크 시대로 돌아가도록 만든다. 근데 정작 그 시대를 가보니 그곳의 예술가들은 르네상스 시대가 최고의 시대였다고 말하며 불만족스러워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길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헛된 낭만에 빠져 있었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환상을 버리고 현실로 돌아오기를 택한다. 물론 이때 주인공이 돌아온 현실은 환상에 빠지기 전의 현실과는 달리 주인공이 꿈꿔왔던 현실로 탈바꿈해 있었다. 주인공이 가져왔던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이 주는 낭만을 비로소 그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찾게 되는 것이다. 3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의 남자 캡세프가 3000년 후에 현대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된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길 바란다. 우리 모두는 현재에 사는 우리들만이 이토록 고통스러우며 온갖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낀다.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스트레스가 없었을 거라 여긴다. 하지만 삶이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진리다. 우리가 지긋지긋해하는 현재도 어느 순간 과거로 남을 것이고 이를 후세의 누군가는 또 동경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선물이다. 이 말처럼 현재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이 삶의 필수로 수반되는 각종 스트레스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다만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약간의 환상이 필요하다. 3000년 전의 남자 캡세프에게는 부적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잠깐의 위안보다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미드나잇 인 페리스의 주인공이 체험한 깨달음처럼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환상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현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바로 그 깨달음 말이다. 인도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바라나시의 화장터를 이야기한다. 수많은 인도 여행기나 인도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이 화장터는
종교적 색채로 가득해 이방인이 볼 땐 괴이하고 신비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인도인들이 시신을 태울 때 가장 선호하는 향나무 장작이 곳곳에 마치 회석 주검으로 쌓아 올린 산처럼 높이 솟아있고 시신을 태우는 매캐한 연기로 자욱한 이곳에는 놀랍게도 오열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 유가족들은 담담하다 못해 남의 일 보듯 불장난이라도 하는 것처럼 시체를 이리저리 뒤적이며 화장을 하는 인부들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다. 이런 모습 때문인지 많은 여행자들이 바라나시를 추억할 때 인도인들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민족이며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발을 딛고 살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인도인이라고 해서 어찌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겠는가? 인도인들도 다른 여느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존재들일 뿐이다. 한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것 역시 가족들의 통곡소리며 그 통곡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로한다. 그런데 이때 주로 건네는 위로란 긴 여행을 끝내고 누구나 가는 길을 가는 것뿐인데 왜 슬퍼하는가? 이런 말들이다. 장례 준비조차도 매우 간단해서 일단 시신의 입에 겐지스 강에서 떠온 성수를 붓고 흰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그 위에 망자가 평소 좋아했던 색의 천을 덮는다. 그러니 시신마다 붉기도 파랗기도 혹은 깃털 장식으로 덮여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그 시신 위에 간단한 꽃장식을 하면 완성되는 것이다. 시신은 이제 타트리라고 하는 대나무 들것에 들려 화장터로 웅구되는데 망자가 화장터로 옮겨지기까지의 시간이 보통은 3시간, 길어봐야 6시간 미만이다. 집 밖으로 나온 시신은 4명의 사람이 타트리의 귀퉁이를 어깨에 걸쳐 높이 맨 채로 화장터로 웅구된다. 이때 모든 유족들과 친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람람 사테해라고 외치며 시신의 뒤를 따른다. 이는 신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다. 화장터에 도착하면 시신을 바닥에 내려놓고 집안 어른이 화장터 뒤편의 나무시장으로 가서 화장에 쓰일 나무를 큰 저울에 달아 구입한다. 돈이 많을수록 시신을 태울 때 가장 냄새가 나지 않고 잘 타는 좋은 향나무를 많이 쓸 수가 있지만 이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 시신을 완전히 태우지 못한 채로 겐지스 강에 흘려보내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런 시신들은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둠으로써 자연으로부터 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과 사에 끝없는 쳇바퀴를 돌리도록 두는 것이다. 인도 사람인 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모습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무척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모양이다. 사람이 죽은 후 한 줌 재로 강물에 뿌려주기까지 불과 10시간 남짓 걸리는 인도의 장례 의식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럴 때마다 나 또한 평소엔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의문에 빠지곤 한다. 과연 인도인들은 언제부터 죽음을 이렇게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 걸까? 아마도 여기엔 인도에서 태어나 깨달은 수많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한몫 단단히 했을 것이다. 기독교의 성서에도 인생이란 암담한 나날을 울며 애타고 병을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인도야말로 수많은 성자들이 나고 자라 인생은 고통투성이며 무상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 인생 무상설의 본고장이 아닌가? 삶이 무상하니 죽음도 무상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 나고 죽는 것이라는 심리가 인도 사람들의 뇌리에 수천 년에 걸쳐 아로새겨져 왔을 것이다. 재미있는 건 삶도 무상하고 죽음도 무상함을
너무나도 깊이 체득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낙관적인 민족이라는 사실이다. 삶에 대한 큰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는 심리일까? 인도 사람들은 급할 것도 없고 못 참을 일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태평성대인 신기한 민족으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종종 여행자들과 인도인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일도 많은데 결국엔 천하태평인 인도인의 승리로 끝나곤 한다. 인도만큼 거지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며 거지가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인심이 후한 탓에 그 많은 거지 중에 굶어 죽는 거지가 없는 나라도 인도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 또한 탁발성을 비롯해 수행자가 많고 삶의 목적을 구도에 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지 또한 그런 수준으로 대접받는 인도 특유의 문화 덕분일 것이다. 이제는 인도 유수의 문화 유산을 제치고 인도 관광의 최고 볼거리 중 하나로 거지가 자리매김을 할 정도이니 말이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누구든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인간의 유한함을 겸손히 인정함으로써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엄격한 수도 생활과 평생의 침묵 생활로 유명한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사들은 매일같이 메멘토 모리, 이 말을 안부 인사처럼 주고받는다고 한다. 그들이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다. 인도인들이 늘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성스러운 겐지스 강에 시신을 떠나보내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우리가 언제 죽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기 때문에 현재가 더욱 소중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을 즐겨라는 라틴어의 까르페 디엠이다. 이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가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즐겨라. 인생은 어차피 부자이든 거지이든 갓난아이든 노인이든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고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간다. 그 유한함에 우리는 슬프지만 덕분에 인생의 유한함에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다는 건 한쪽에선 죽은 자의 몸을 불태우고 그 재가 뿌려진 강가의 바로 옆에 선 산자들이 내세를 위해 물을 몸에 뿌리는 겐지스 강과 같다.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삶에 대해 겸허해질 수 있다. 죽음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시야에서 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삶에 충실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